이집트가 인구가 많은데요. 해마다 아이들이 평균 200만 명씩 태어납니다. 아니 실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구 증가는 테러에 맞먹는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 정도로 하는데 심각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집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에서는 지금 명운을 걸고 네. 인구를 낮춰야 된다. 네. 예, 그게 지금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오늘 살펴볼 나라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막과 홍해를 모두 품고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로 유명하죠. 네, 바로 이집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 덕에 어쩐지 친숙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카타르와 함께 가자지구 전쟁의 중재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지 또 최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출신 방송인 샘입니다. 네, 제가 두 분을 유튜브로 너무 염탐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네, 만나 뵙기를 너무 고대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유적지죠.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했는데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해달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네. 이집트에 대해서 뭘 제일 궁금해하던가요? 일단 네, 못 타고 다니니 뭐 이런 질문 하나요? 그렇죠. 아직도 낙타 타고 아직도? 다니는지. 진짜 그 질문 언제 없어져요? 사실 네. 고대 이집트도 낙타를 안 탔어요. 우리는 낙타보다 당나귀가 더 친숙하거든요. 당나귀. 당나귀. 예. 네. 그리고 유목민 생활을 많이 안 하니까 나일강 주변에 사니까. 근데 이집트를 한마디에 소개하라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 네. 100마디로도 어려워요.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동 나라이고요. 네. 흔히 네. 중동의 충국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중국. 중국이 한때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집트가 그만큼 중동에서 특히 주변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쿠웨이트의 입장에서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를 부여하는 나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역사를 많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나라. 사실 인구도 많고 설명할 게 그렇죠. 너무너무 많죠.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한 발짝 멀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교수님은 이집트 하면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이집트는 아랍 문화의 중심지였죠. 아랍 문화의 중심지. 사실은 이집트가 없었으면 아랍 문화가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하면은 아랍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떨쳤던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거든요. 근데 네. 페르시아 문화에 거의 잠식이 많이 되는데 이집트의 맘룩이 아랍 문화의 정수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의 정말 정수는 이집트가 아니었으면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소위 중동만 계속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는. 네, 잘 모르죠.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집트는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또 그렇습니까? 네, 중동이 완전히 몽골의 말발굽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몽골이 이집트와 싸우죠. 아인 잘루트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1260년에 네. 거기서 맘룩이 이겨서 네. 몽골군을 패퇴하거든요. 패퇴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집트는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죠. 몽골의 지배를 받지를 받지 않죠.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아랍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집트를 잘 모르는데 이름부터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집트라는 이름은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름을 음치하는 게 아이귀프토스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따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실패했어요. 아이귀프토스가 네. 나중에 이집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를 부르면 꼽두라고 불렀어요. 꼽두. 네, 꼽두라고 불렀고 네. 그거를 라틴어에서 꼽두스라고 썼고 꼽두스를 영어에서 콥트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콥트교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집트 그리스도교가 콥트교예요. 네, 콥트, 이집트, 아이깁토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까?
네. 더 놀라운 얘기를 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몽골군을 물러나게 해준 맘루크 군대가 네. 이집트에서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맘루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 네, 이집트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아마 유일하게 노예가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맘루크 시대가 한 네. 600년 정도 됐는데 네. 맘루크가 노예들이 이집트를 다스렸고 나세르 대통령은 이제 1952년에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렇게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공화국을 설립했는데 클레오파트라 이후 네, 네. 나세르 전까지 모두 외국인이었어요. 순 이집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은 게 나세르 때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밥 차려주고 네. 옷을 입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혹시 정권이 마음에 드신다면 얼마든지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 안 하면 또 네, 너무 뭔가 억울할 것 섭섭할 것 같아서요. 같은. 네. 무슬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거든요. 누구죠? 살라후딘. 아, 그래요? 네, 살라후딘이 만든 게 이집트에 만든 게 아유 왕조입니다. 아.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집트가. 이순신을 언급하는 순간 어느 정도인지 느낌을 확 네. 왔어요. 이 아랍 세계, 무슬림 세계 이순신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분이 왜냐하면 이집트 자기 왕국을 이집트에서 설립했고 자기 왕국 설립했죠. 죽는 날까지 이집트 왕으로 술탄 왕으로 아. 살았으니까 쿠르드인입니다. 쿠르드인입니다. 쿠르드인. 네, 아랍인으로 헷갈리기도 해요. 사실 아랍 사람 아니에요. 아랍 민족도 아니에요. 하지만 와서 얘기가 잘 맞다 보면 그래 올라가 이런 네. 나라예요. 이집트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네, 웰컴 투 이집트입니다. 자꾸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 이집트 제가 다시 또 구글링을 했더니 오늘 이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정확히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더라고요. 풀네임이. 예, 그거는 이제 공화국이 되면서 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공식 명칭이에요. 그 네. 아랍어로는 쫌후리엇 공화국 미스 그거는 이집트라는 단어고 알 아라비아 아랍 꼭 들어간다는 게 아랍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네.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 중에 그 아랍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그런 몇 가지 나라인데 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군요. 아랍의 정체성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이름을 보면 저도 이 아랍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도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북동쪽 이쪽 북아프리카잖아요. 네, 북아프리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랍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 이집트 분들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는 정치 얘기할 때 중동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문화적으로 얘기할 때 이슬람 아랍 문화 그리고 정체성은 네. 고대 이집트 호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 생각하고요. 네. 특히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축구 라이벌들은 다 아프리카. 우리는 아시아와 할 때 그냥 특별한 행사일 때 네. 앞으로 아시아라고 아니면 아시아 앞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서만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아프리카랑 붙기 때문에 네. 우리는 축구할 때만 아프리카 팀이에요. 네. 네. 그게 뭔가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그 만약에 저 이집트가요 네. 아프리카로 안 되고 아시아로 됐잖아요. 아. 우리 월드컵 가기 힘들어요. 강팀입니다. 그러네요. 강팀이에요, 강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예, 이거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집트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전 정보를 제가 여기서 얻었고요. 일단 어떤 나라인지는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들을 모신 이유가 인구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다룬 이슈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이집트 관련해서 뭐 산화 제한이 있다, 인구가 급증해서 골머리를 낳는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었어요.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이집트가 인구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무슬림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는 이집트가 단연코 1등이고요. 네. 비아랍어 쓰는 나라 중에서는 튀르키예, 튀르키예. 터키어 쓰죠. 네. 그다음에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제 1억에 가까운데 네. 이집트는 1억을 넘어요. 1억을 넘어. 예, 1억을 넘는 것만 아니라 해마다 아이들이 평균 200만 명씩 태어납니다. 2020년인가 제가 1억 돌파 뭐 이런 기사를 네. 본 것 같은데 지금 한 4년 만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매년 그렇게 네, 늘어나면 1억 1,600
2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네.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우리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헤로도토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 좋으니까 네. 나일강 주변에서만 살아요. 아, 그럼 인구 밀집이 거기만 예, 그러니까 인구의 95%가 4에서 5%밖에 안 되는 땅에 사니까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쪽에서 네, 저는 나일강의 지내셨나요? 북쪽에 있으면 델타가 있거든요. 그 네. 삼각지대가 있는데 네네네. 그 삼각지대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들판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사막을 대판만 네. 보고 18살 전에까지는 제가 사막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모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서울 경기도권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그렇고 이제 자꾸 몰리는데 사람들이 더 몰리게 마련이니까요. 일자리도 그렇고. 그럼 거기는 약간 이렇게 지방, 소위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방 분산 정책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나요? 아니요,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그래서 나일강 바깥쪽으로 네. 조금 나가라. 신도시를 네. 만들고 하는데 네.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겨가지는 않으니까 않죠. 신도시를 계속 만드는데 아무래도 환경은 네. 나일강 주변이 좋죠. 너무 좋으니까 네, 다들 좋죠. 안 떠나려고 물도 하는. 있고, 네. 살던 관성도 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집트도 계속적으로 인구 분산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구 분산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구 감소 정책이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뭐 인구는 국력이다라고 하고 우리 뭐 중국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다룰 때 인구도 많고 특히 젊은 인구가 많아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럽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집트도 인구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건가요? 근데 저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거든요. 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네. 셋 낳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네. 90년대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90년대 예비군 훈련을 가면 네. 정관 수술하는 차가 나와 있어서요.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안 하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아, 그 정도. 우리나라가 90년대 그랬었어요. 90년대까지 그랬어요. 90년대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90년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네. 왠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는데 이거 우리나라 캠페인이었어요. 60년대 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3살 터울로 새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이런 구호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 뭐 이런.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요. 네. 그 13남매였습니다. 13남매. 네. 저희 어머니 쪽은 6남매였어요. 6남매. 네. 두 분이 결혼해서 셋을 낳잖아요. 네. 예. 저는 하나, 우리 여동생은 없고요. 누나는 둘이에요. 아, 그리고 확 감소됐고. 예, 감소되잖아요. 이거 네.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우리는 전부 다 아이를 안 낳아서 입을 덜어야지 나라를 잘 산다고 생각을 했죠. 산하제한. 네. 둘 이상 낳으면 무식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네. 지금은 말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생각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거리도 많지도 않고 네. 실업률은 높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집트는. 그래서 2014년인가요? 그 대통령이 네. 둘 이상 제발 좀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아니, 네. 이거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이집트에서 한 60년 된 것 같아요. 60년이요? 네, 1960년대부터 이집트가 그 인구 문제가 약간 인지해서 그거를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정책들을 펼쳤지만 처음에는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는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한 나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꾸려면 종교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종교인들이 이제 교회나 이슬람 사원에서 국민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 그 아이를 낳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막 축복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어차피 이거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인식이니까 바뀌지 않아서 이제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줄이면 네. 많이 낳지 않으면 이것저것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막 이번에 대통령은 그 LCC 대통령 좀 약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네.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동안 대통령들은 네. 간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돌려서 우회해서 말했어요. 표현하는. 네. 이번 대통령은 대놓고 얘기를 국민회의에서 네.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왜 안 좋냐 따질 때 나도 여러분들한테 따질 수 있어. 출산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따질 권리가 있어. 아. 출산율을 너희들이 조정하지 않으면 네. 나한테 자꾸 이렇게 경제 요구하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죠. 나한테 지금 딴지보지 네. 말라 이런 거군요. 나라의 상황은 네.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그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신도시를 짓고 있지만 돈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많이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인력이 되려면 최소한 16년 그렇죠.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없다. 네. 나라가 돈이 없다. 그럼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그때부터 네. 나라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불만을 약간- 터뜨렸군요, 대통령이. 네, 오히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약간 야단을 맞는 네. 시대가 열렸습니다. 야단을 네. 맞는. 아니 실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구 증가는 테러에 맞먹는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 정도로 하는데, 심각해요. 세미가 말하는 것처럼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나라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해놔도 아니 적당한 인구가 돼야지 빚이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그렇죠. 나라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2018년에 아마 공식적으로 둘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아마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 둘이면? 전에 얘기는 했지만 아예 2018년부터 둘 이상 낳지 말자. 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고 있는 예. 건가요? 지금 뭐 한 세미님은 지금 한 60년 됐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누적된 건가요? 수십 년 동안 이 인구 예, 문제는. 누적됐는데 네. 이거를 정말 필요하다. 나라를 바꿔야 되는 것은 지금 현 LCC 대통령 때 네. 진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집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아무리 나라에서 뭐를 해도 빚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에서는 지금 명운을 걸고 네. 인구를 낮춰야 된다. 네. 예, 그게 지금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높아지죠. 뭐 네. 교육, 의료 모든 인프라가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엮여 있는 거네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네. 혹시 그 주간반, 야간반 초등학교 때부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저 그러세요? 제가 좀 연식이 돼가지고 아, 네. 제가 70년대 태어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주간, 야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 반에 100명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희는 50명씩 잘라서 100명이어가지고 아니 앞반이 100명 오고 뒤에 또 100명 오고 이런 식으로 바꿨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 그 한 명으로 생각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은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알아서 생존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 인구가 많으면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집트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사실 학교가 없는 것보다는 학교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안 짓는 것도 아니지만 네. 계속 지어도 아이가 계속 생기니까 그 약간 수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집트 대도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가 있는데 그 대도시마다 옆에 새로운 도시를 지었거든요. 그 이름도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뉴. 아, 그냥 신도시야. 네, 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있으면 뉴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뉴 카이로. 네, 뭐 네. 그 만소라 뉴 만소라. 탄타 뉴 탄타. 포트사이드 뉴 포트 다 있어요.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가 수도도 옮기려고 새로운 수도를 지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수도. 너무 안 창의적이다.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영토를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 출산율이 이렇게 더 앞서고 있어서 못 네.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매칭이 쉬운 안 거예요. 돼요. 네. 그게 약간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약간 좀 이런 건가요? 아이는 많을수록 뭐 축복이다 이런 인식을 여전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그게 종교에서 시작된 인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텍스트들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수록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내 양식은 인간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신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 그 진짜 속담이 그렇군요. 그거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속담이고 아니면 저녁을 안 먹고 자는 사람이 없다. 네.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먹는 것부터 걱정이 안 되면 얼마든지 식구가 늘어나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아동 노동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네. 아직 없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 사회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나중에 그게 가족의 경제적인 힘이 된다? 아, 네, 그렇죠. 그런 인식도 아직 남아있어서 최대한 인식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이를 어쨌든 안 낳잖아요. 네. 실질적인 정책이 좀 있나요? 일반 국민이라면 받던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신이 둘 이상 낳게 되면 셋째부터는 그 보조금을 못 받는다. 아, 그렇게. 네, 사실 그 보조라는 게 국민들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대표적으로 뭐 쌀, 아. 뭐 아니면 콩, 아니면 뭐 설탕, 뭐 차 이런 거인데 되게 필요해요. 특히 농촌 아니면 빈곤층 분들에게 되게 필요하고 생활 필수품. 그렇죠. 네네네.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러 다녀왔고 그러니까 아. 공짜로 받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필요한 건데 계속 아이를 낳으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더 이상 줄 수 없다. 할아버지 시대는 11명 낳으셨어도 아이 숫자만큼 얻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셋째부터는 더 이상 없다. 아.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한 60년 동안 네. 가장 강력했던 조치였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책이 지금은 조금 그나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2023년에 작년에 네. 1.4%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저로서 이제 보고서를 읽었을 때는 네. 이 정부의 산화 제한 정책이 효과를 본다.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도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다가 피임 기구, 피임 약을 많이 보급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우리 네. 세미를 만나니까 세미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의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하도 아이가 많이 나오고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도 약간 그 아이 낳는 거에 대한 판타지, 네. 큰 가족을 만들고 하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주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인식이 약간 이상향 같은. 그렇죠. 네네.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아이를 낳아봤자 내가 요밖에 벌지 못하고 와이프도 요밖에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으면 어떻게 먹여 살려 주겠는가 하는 약간 희망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안 준다고 아이를 안 낳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무슬림 세계의 출산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 네. 전 세계적으로. 그나저나 지금 아이를 어쨌든 많이 낳아서 네. 인구가 너무 급증해서 문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체 내에서 인구 급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LCD 대통령 입장에서 더 막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난민까지 들어오면 어쨌든 인구가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작년 4월에 수단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뭐 왔다고 하고 그 전에 사실 시리아가 2014년부터 전쟁이었습니까? 거의 10여 년 네. 하면서 이제 시리아가 워낙 많이 온 데다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집트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교수님 이게 지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집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집트가 뭐의 중심이냐면 아랍 내셔널리즘, 아랍 민족주의 중심지예요. 아, 네. 그 아랍 정치, 경제, 문화, 아랍 세계 모든 것, 중동의 모든 것은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영화도 이집트에서 시작하고. 다만 이집트가 석유가 많이 나지 않아서 네. 그 패권을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뺏겨서 그러죠. 네.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네. 사실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몰려오는 난민들이 제일 많이 몰려오는 게 수단, 남수단, 그다음에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네네. 소말리아 다 이집트로 들어와요. 아, 이집트가 또 받아줘요. 또 내치지는 않아요. 근데 인구는 많죠.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야 그냥 니네 가자 애들 니네가 다 받아라 그런 얘기가 네네, 나왔었어요. 있었어요. 이집트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 그래도 난민 많다. 맞아요. 200만 명을 어떻게 받냐? 220만, 30만인데요. 네네. 인구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원래 말도 안 되는 거고 받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이집트는 난민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나라 하나 더 있어요. 어디죠? 예멘. 예멘. 예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예멘 마을들이 있어요. 아,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한 마을을 점령했다랄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해. 너무 많이 슈퍼 와서? 아저씨가 예멘 사람이지만 네. 주유소 아저씨도 예멘 사람이고 의사 선생님도 예멘 사람이고 집주인이 예멘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할 때 예멘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몇 번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외국인이고 이집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데 그러면 체류 자격이 뭐냐? 네네. 아니면 비자를 받았느냐? 뭐라고? 비자가 무엇? 체류 자격이 무엇? 그러면은 신분증이 뭐냐고 있잖아 하고 꺼내는 게 예멘 여권이에요. 아, 그게 다예요? 예멘 여권으로 이집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멘 여권으로 이집트에서 가게를 열었어요. 사업자 아, 등록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집트가
허술하다기보다는 아랍 사람이면 웬만하면 일단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전을 피신해서 이집트에 찾아온 아랍 사람이니까 엄격하게 하지 않았어요. 시리아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그냥 신분증으로만 들어왔어요. 물론 이집트를 경유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에 갈 수 있는 그 공항이 안 되니까 네.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 공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리아나 예멘이나 아랍 사람들. 네.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공항은 아니고 이제 미립국 바다를 통해서 네. 보통 추금의 선박이라고 하는데 네. 많이 나오죠. 그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타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남쪽. 계속 이집트에 계속 남아서 이집트에? 네.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기자라는 도시에 있어요. 네. 네. 기자라는 도시는 이제 가보시면 피라미드로 가는 거리 하나 있어요. 그거는 피라미드 길이라고 해요. 피라미드 길은 거기서 이집트 사람을 보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예멘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린카드 이런 거 없이 예멘 여권 하나만으로 산다는 게 조금 교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게 아니에요? 알아서 되게 얘기해서. 좋은 나라네요. 네,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완전히 그 통제를 잘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워낙 큰 나라고. 아. 그거 어떻게 국경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쉽지가 않죠. 국경이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리비아와 수단, 그러니까 서쪽에는 리비아가 네네. 있고 수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역 사막은 모래 바다예요. 그러니까 차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네. 못 지나가고 네. 막 그런데 진짜 지나갈 수 있으면 네. 그 어떠한 감시도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 사막을 통해서 도망가거든요. 다 못 잡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당장 지금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유의 그렇죠. 의미도 좀 있는 예. 건가요? 와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네. 이집트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특히 유럽 쪽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이집트는 아무튼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야박하게 해야 되는데 이집트가 야박하게도 못하고 또 워낙 땅이 크고 들어온 걸 다 막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총리가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살려고 하는 아랍 형제라고 네. 부르거든요. 아랍 형제들은 본인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제 상황 시정만 하면 된다. 이게 나는 시리아 내전으로부터 피신해서 이집트에 몇 년부터 살아왔다. 그리고 이런저런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만 하면 우리가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주겠다. 이게 정부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난민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올해 3월이었는데 EU하고 이집트 정부가 협상을 해서 3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7천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여기는 뭐 무역 투자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이유가 난민 거기서 좀 어떻게 좀 잘해라 우리한테까지 안 오게 이런 또 속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말은 못하지만 있죠. 말은 못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고민은 네. 유럽 밖에서 들어온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구구파들이 지금 막 네. 득세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네.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난민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우크라이나 난민은 오케이예요. 같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고 네네. 생김새도 차이가 없고 유사하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오면 종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네. 문화도 다르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집트한테 사실 요청을 하는 거고 네. 튀르키도 요청을 한 거예요. 튀르키도 문 그렇죠, 열어주면 그렇죠. 다 가려고 그러죠 유럽으로. 네,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EU도 그렇고 또 IMF도 대출 금액을 뭐 대폭 늘렸다라는 얘기, 뭐 3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집트 경제가 지금 인구 문제, 게다가 난민 문제까지 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네, 경제를 경제는 그렇게 안 본다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도 경협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집트하고 현지에서는 이집트한테 투자해야 될 게 더 많지 이집트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무슨 이득을 남기는 수준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아직은. 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가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집트는 많은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네. 최근에 뭐 워낙 많은 전쟁과 분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사실 이집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게 국제뉴스에도 보면 이렇게 중재국, 협상의 어떤 장소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자주 거론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자지구 관련해서. 근데 원래 이집트가 그런 중재자의 역할 이런 걸 많이 했었었나요, 과거부터? 이집트가 평화를 많이 갈구를 하죠.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랍 지도자는 사다트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대통령 사다트. 이분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협정을 했거든요. 네, 네.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좀 관계가 좋아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죠. 맞아요.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다 뺏겼거든요. 네네. 시나이 반도를 다 뺏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강이 있는데 네. 한강의 강북 지역을 적한테 완전히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수에즈 운하가 바로 시나이 반도 연결되는데 이스라엘군이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네. 12km 이상은 물러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안 물러갔죠. 그래서 이건 태도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고서도 결국에 많이 못 차오고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해서는 답이 안 되겠다 해서 평화와 땅을 맞바꾼 거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평화안을 낼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하고 카타르고요. 네. 그래서 이집트가 많은 역할을 해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집트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좀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아랍 세계에 있는데 있겠죠. 이집트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지금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979년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평화협정 한 다음에 그래서 이집트 한동안 왕따 당했었어요. 엄청 욕 많이 먹었었죠, 그때. 그럼요. 그때 처음으로 아랍 연맹 본부가 카이로에서 이제 티니지로 이동됐고 그때. 이집트가 아랍 국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아예 외교 절단이 됐고 단교하고 막 단교 이런. 네네. 당했는데 사실 그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평화 협상을 했었을 때부터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한테 같이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거절을 했어요. 그럼 중재 역할은 그때부터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번에 가자 지구의 문제가 한국 뉴스에서 많이 보도돼서 이제 한국 일반 분들도 많이 알게 네. 돼서 이집트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건데 이집트는 카타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되기 전부터 계속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좀 나중에. 네. 샤르밀 셰이크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홍해 쪽에 꽤 된 신도시예요. 네. 신도시라고 하지만 꽤 오래된 한때는 신도시. 신도시였던 네, 네.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거기서 평화 협상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중재 역할은 이집트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자면 아무리 포용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 정치는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입장을 유지하지 못할 텐데 이집트는 어떤 외교의 어떤 철학이 있길래 계속 그 길을 밟아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집트에 그게 어떤 이익이 되고 있나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되는 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협정 깨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럼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집트가 덩치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너무 세지 않기 때문에 홀만 좋은 거인 아니냐고 하지만 싸우지 않고 풀어가는 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그냥 뭐 나이브하게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더 이상 큰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교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조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벌써 수십 년부터 그런 기조가 정해져 있고 그걸 지금까지도 어쨌든 유지해오는. 사다트 대통령이 전쟁에서 답을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전쟁할 수 없잖아요. 사미 세대, 다음 세대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했고 평화의 기조를 이루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집트를 배제하고는 중동 평화 얘기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예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집트의 인구 문제, 또 난민 정책, 그리고 가자지구 분쟁을 둘러싸고 중재국으로서의 어떤 역할까지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